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조대 장막 진국 여포 연합의 한판 승부 연주 공방전 거기를 쭉 했어요. 장막은 죽고 진궁은 여포의 부하로 따라 붙어서 함께 서주로 도망을 쳐요. 당시 서주에서 도겸에게 후계자로 지목된 유비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삼국지의 또 다른 주인공 유비가 본격적으로 중원의 파워게임에 그 명함을 내미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메이저리그 입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비가 메이저리그에 본격적으로 입성한 게 이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국지의 또 다른 주인공이니까 유비에 대해 전반 생애를 좀 알아볼까, 그런 생각으로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유비 특별편입니다. 유비의 초반 생애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유비 얘기를 시작을 하자면은, 유비의 별칭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유황숙. 유황숙이라는 말로 많이 불러요. 그리고 황숙이다 그럴 때 중산정왕의 후예 뭐 이런 말이 붙잖아요. 그래서 중산정왕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한나라 6대 황제 경제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한나라가 광무제가 세운 후한이 아니라 한거주 유방이 세운 전한의 6대 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있던 시기가 삼국지 초입이 영제 시기잖아요. 그때랑 비교하면 한 300년도 더 전이에요. 뭐 기원전 한 150년,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참고로 후한에서는 광무제의 직계 자손들이 아니면은 황위 계승권을 인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한의 황족이었다? 이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황제랑 같은 성씨다 말고 프리미엄이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 경제의 다음 황제인 무제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무제가 어떤 황제냐? 그다음부터 되게 재밌는 사람인 게, 사기를 쓴 사마천 아시죠? 사마천을 고자로 만든 걸로 유명한 황제가 그 무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당시에 고자가 된 그 스토리를 보면은, 이릉이라는 되게 유능한 장수가 흉노랑 싸우다가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했었잖아요. 그 이릉의 일가족을 가지고 군법상 잘못한 게 없는데 몰살하겠다 이러면서 가족들 다 죽여 이러려고 하니까 사마천이 그걸 보고 반대했다 이랬잖아요. 이때 또 기록을 보면 웃긴 게, 사마천이 이릉이랑 친해서 그랬다 이런 게 아니라 사마천은 그냥 대의 명분상 죽이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간어를 한 거야. 근데 그 사마천이 투옥당해가지고 너 죽을래 궁형당할래 이러니까, 그지 같지만 궁형을 당하고 내가 대업을 완수해야 돼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고자가 되잖아요. 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다혈질적인 사람이다 이런 거는 좀 느껴지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되게 감정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신하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막 애들 기강다지게 해가지고 뚝배기 다 깨버리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왕실 종친들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대갈통 깨버리고 자기 뺏어가고 이런 식의 기록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유비의 직계조상이 중산정왕의 아들 중에 유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고로 본차의 자식은 아니고 서자인데, 이 유정이 죽음 문제라는 거에 연루돼가지고 자귀를 박탈당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죽음 문제가 뭐냐면은, 매년 천자가 종묘에 제례를 지내거든요. 이때 제후들이 일종의 부조금 형식으로 바치는 걸 죽음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걸 가지고 죽음을 바쳤는데, 야 이거 너 죽음에 좀 성의가 부족하다 이러면은 자귀 뺏고 막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꼬투리 잡혀가지고 자귀 뺏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유정이 원래는 탁군의 후작이었대요. 탁군 근처에 후작 자리가 있었는데 자기를 뺏기니까 지배권은 잃어버렸죠. 근데 지배권은 잃었는데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일가를 이뤄가지고 살았대요. 그래서 탁군이 유비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300년 뒤에도 아직도 거기에는 유정의 후손들이 사는 일종의 유씨 집성촌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지. 유비도 여기서 나고 자랐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서 정사 삼국지의 유비전, 그러니까 선주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촉한의 최초의 주인이다 이래서 선주라고 해서 선주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중종의 어린 아이들과 같이 지냈다, 유씨 친척들이 유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비가 유씨 집성촌에서 살았다는 게 교차 검증이 됩니다. 이랬던 거를 보면은 그 유비가 황족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카더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비가 뭐 호족을 위조한 거 아니냐, 나중에 그 조선시대의 쌍민들이 양반 그 돈으로 사가지고 공명첩에다 뭐 한 것처럼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게 고대 시대에는 호족 위조하고 이런 게 보편화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집성촌이란 데서 살았다는 거 이러면은 보통 그게 그 위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면서 아버지 때에서 야 쟤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게 계속 내려온단 말이야, 그 축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도 맞는데 유씨였던 건 맞아요. 네, 황족이었던 거 맞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황제 자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거에 대해서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몰락한 황족 집안의 집성촌에서 자랐던 유비가 보면은 유비의 할아버지는 영주 동군 범현의 현령을 지냈고 그 아들인 유홍도 주군의 하급관원으로 있었다 이랬는데 유비가 어렸을 때 아버지인 유홍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좀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어렸을 때 돗자리랑 집신을 싸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가세를 돌보느라 바빴다 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은 유비가 그럼 완전 이거 되게 극빈층 가난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도 양반들 중에 관직에 몇 대 못 올라가가지고 좀 몰락한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세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뭐 땅바닥에 가가지고 농사는 지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많이 했냐면은 청자를 만들거나 제기를 만들거나 제기라고 할 때 그거예요.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을 만들거나 아니면 돗자리를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돗자리라는 게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거 되게 그냥 뭐 쓰레기 같을 것 같잖아요. 근데 돗자리가 사치품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엄연히 서민들은 돗자리고 뭐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돗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서민 극빈층 이런 게 아니라 양반 집안에서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 재산을 까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한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극빈층이라 보긴 힘들어요. 유비가. 네. 그런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내는데 돗자리 짜고 집신 짜는 어린애가 꿈은 컸던 게 유씨 집성촌 애들이랑 놀잖아. 놀 때 집 뒤에 버드나무 가리키면서 야 저 장식 되게 멋있지 않냐? 나 나중에 저런 장식 달린 수레 탈 거거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근데 이 버드나무의 형상이 뭐랑 닮았냐면은 황제가 타는 수레에 달려있는 장식이랑 엄청 닮았대.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장래희망이 황제다 이러고 말하고 다닌 건데 그래가지고 삼천벌 되는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면은 우리 집안 역적돼가지고 망한다 이 망할 놈아 막 이런 식으로 혼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거를 보고 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사람 될 놈이었다 이렇게 느낀 사람도 있었나봐. 그래가지고 유원기라는 삼천벌 되는 아저씨가 얘를 데려다가 당대의 명사 노식한테 자기 아들이랑 옆에다 딸려 보내가지고 학문을 배우게 했대. 그래서 아내가 이거 보고 아니 걔를 왜 가주냐 우리 집안 돈이 그렇게 썩어 넘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아저씨도 어허 저런 애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법이요. 예? 부인은 나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막았다. 이게 웃기는 기록인 게 공손찬이나 도겸도 이랬잖아요. 공손찬이나 도겸도 딸을 준 사람들이 부인이 막 쟤가 뭔데 딸을 주냐 이러니까 부인은 나서지 마시고 이랬던 기록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 명이 공통점이 다 있어버려요. 이게 되게 웃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비는 중종에 좀 돈 많이 안 지는 아저씨가 밀어줘가지고 노식의 휘하에서 여기서 막 공손찬도 만나고 공손찬이랑 호영 호재 하면서 막 친구가 되었다 이런 기록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유비가 기록을 보시면은 유비는 7척5촌의 장신에 손을 내리면 무릎이 손이 닿을 정도로 길었고 눈을 돌리면 자신의 귀를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외모가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막 귀 큰 놈이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 7척5촌 이러면은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의 척 규모가 뭐 21cm에서 23cm 사이였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역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7척, 5촌, 8척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딱 자로 잰 기록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7척이 표준이었다 생각하면 돼요. 7척이면은 그냥 남들이랑 비슷한 키였다 이런 거고 7척 5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평범한 사람보다 살짝 컸다 그런 거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외모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 사람이 친구들과 책 읽는 것보다는 뭐 동물과 노는 걸 좋아하고 음악이나 뭐 되게 이쁜 옷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학점은 뭐 한 4.5 만점이다 이러면 한 3점대 초반 이 정도 급이고 뭐 밴드, 봉사 동아리, 운동 동아리 있는데 나가가지고 회장 맡으면서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막 술자리 나가면은 뭐 잘 놀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범생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 아래 기록이 좀 중요한 게 말수나 표정 변화가 적고 아랫사람들에게 잘 대해져서 호협들과 교우하고 젊은이들이 그 아래로 모였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부터가 될 놈이다 이런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도 잘하고 애들 끌어모으는 카리스마, 매력 이런 게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랬던 유비가 나중에 중산의 대상 장세평 소상이 말장사를 하다가 유비를 보고 남다르다 여기서 큰 돈을 주고 무리를 모으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연희에서는 이게 황건적의 난 뒤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난세가 되니까 유비가 의병을 모으러 다니면서 스폰서를 모으러 다녔는데 이때 장세평과 소쌍이 얘네한테 몇천금 몇만금을 줘가지고 얘네가 의병 500을 모으고 뭐 유비는 자웅 일대검을 만들고 관우는 청룡 원월토를 만들고 장비는 장팔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연이고 정사에서는 황건적의 난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비가 아마 협객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게 아니냐 이런 가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상인들이 그냥 젊은이 이끄는 사람한테 그냥 막 억만금 대주고 이런 사람 어딨어. 그랬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유비가 뛰어났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아마도 유비의 무리가 당시에 좀 유주, 기주 이쪽에서 꽤 이름 있는 협객 집단이고 얘네들이 마을 사람들 뭐 들어주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좀 이름이 있던 애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상인들이 얘네들한테 우리를 좀 지켜줘 이런 식으로 뭐 의뢰를 하고 그렇게 교분을 맺다가 자연스럽게 집단에 아예 합류를 시켜버린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객 집단이라는 게 뭔지를 또 알아야겠죠. 이게 협객 집단. 지난번에 도겸 얘기하다가 걸선이 협객 집단을 모았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협객 집단이 말 그대로 깡패 집단이랑 크게 다를 바 없긴 해요. 걸선도 그랬었잖아.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되게 질서 잘 잡히고 치안 좋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 이런 나라의 깡패들은 말 그대로 양아치 깡패들밖에 없잖아요. 그냥 막 마약하고 막 가가지고 뭐 빠따 휘두르고 막 돈 뜯고 막 진짜 양아치들밖에 없잖아. 우리가 흔히 아는 깡패라 그러면은. 근데 이게 고대 중국같이 영토도 넓고 공권력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미치지 못하고 게다가 부정부패가 극에 달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이런 식이면은 공권력이 오히려 백성들한테 깡패짓 한다고. 그 공자도 그 얘기 있잖아요. 그 호환 마마보다 공권력이 두려워가지고 산속에 숨어 사는 사람들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랬던 거 보면은 공권력 와중에도 깡패처럼 구는 애들이 있다고. 이런 시대에는 좀 사적인 협객 집단, 깡패 집단 이런 애들이 오히려 공권력보다 믿음직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때 시절에는 오히려 경찰보다 깡패가 믿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웃기네.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협객 집단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협 집단이다 이런 애들 두고 뭐 민담화도 되고 뭐 소위 말하는 무협이고 뭐 강호의 도라느니 뭐 협객 집단과 깡패는 다르다 이런 말이 그냥 먹혀졌던 거예요. 중국 애들은. 그런 식의 전통이 있었다 중국에는. 그래서 아마 유비의 집단도 그런 식으로 협객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옆 동네 거상들이 막 스폰서도 해줄 정도로 명성을 쌓은 임협 집단이었던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아무튼 이 유비가 그런 식으로 살다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때 발맞춰서 의병을 일으키는 게 맞아요. 임협 집단이었던 가설이 맞다면은 걔네들을 데리고 같이 했겠죠. 그래서 이때 기록을 보면은 유주의 교위로 있던 추정의 휘하에서 공을 세웠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는 뭐냐면은 장거장순의 난 이거예요. 이때 유비는 장순과의 전선에서 활약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유비가 좀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는데 성공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기주 중산의 안희연의 현위 자리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도구 폭행 사건 이게 여기서 일어납니다. 연희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감찰직 뭐 이런 걸로 약간 표현이 돼요. 그래서 뭐 뇌물을 받아먹는 부패한 관리 이런 걸로 나오고 유비가 나는 뇌물을 바칠 수 없다 이러니까 이 도구가 그래 너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구니까 이거를 참다 못한 장비가 도구를 끌고 가가지고 뒷마당에다가 묶어놓고 막 두들겨 패고 빠따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잖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정사에서는 안 그렇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유비가 묶어놓고 팼다. 이거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도구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게 도구가 중앙에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현 위에 군이 있다고 아까 말했잖아. 군의 태수 휘하에 있는 애들이에요. 도구는 정확히는. 그러니까 군에서 현을 보기 위해서 보내는 관리들인 거야. 그래서 중앙에서 보내서 뇌물 먹었다 이런 기록도 아니고 또 기록을 보면은 군공을 세워서 관리가 된 사람들을 선별해서 추려내려는 시도들이 많았는데 이로 인해서 도구가 자신을 찾아오자 유비가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도구가 현에 도착하여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도구가 있는 객사로 가가지고 야 나 만나가지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랬는데 도구가 병을 칭하면서 만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물 안 주고 거드름 피웠다 팽그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위에 있는 군의 태수랑 사이가 안 좋았을 거예요. 유비가 뭐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는지 몰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태수가 얘를 자르겠답시고 뭐 마음 먹어가지고 마침 감찰관을 보낸 거야. 근데 감찰관을 온 사람이 그래도 내가 옛날에 알던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 태수한테 잘 좀 말해줘가지고 좀 해봐. 이러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도구가 NO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야 이 개 이러면서 이거 묶어놓고 팼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아무튼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유비는 처음으로 관직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관직을 버리고 커리어가 좀 박살났다 싶었는데 앞에서 뭐 의병 활동 많이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바로 또 서주 단양에서 관구이라는 도위가 의병들을 보니까 여기에 또 참가해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군공을 세워서 하밀현의 현승으로 부임했다. 근데 또 관직을 버렸다. 그 뒤에 고당현의 현령으로 역임했는데 여기서 또 적에게 패배해서 또 관직을 버리고 방랑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이 2번 나오는데 이게 또 삼국지 정사에서 기록이 되게 웃긴 게 이 적 사이에 배송지가 주석을 달아놓은 게 웃기거든요. 저번에 조조 얘기할 때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유비가 영제 말년에 수도에서 조조와 만나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뭐 나중에 군사를 모집해서 반동탁 연합군에 참가했다 이 얘기가 했었잖아. 이 배송지 양반이 이 주석을 적 바로 뒤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비가 고당현령에서 적을 만나가지고 패배해서 관직을 버렸다고 할 때 이 적이 동탁이 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탁의 군사들도 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도적이라서 다 적이 아니라 얘네들도 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송지의 의도는 뭐냐면은 아마 유비가 나중에 적에게 패배해서 관직을 버렸다고 할 때 이 적은 동탁에 보낸 군사들, 그러니까 역적의 군사들이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의도를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가설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자세한 것도 모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관직을 뭐 받았다 버렸다 받았다 버렸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유비가 자기 친구 당시에 유주에서 잘 나가면서 중랑장을 역임하던 공손찬한테 가요. 공손찬한테 가서 별부사마라는 직책을 받고요. 별부사마는 뭐 부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거쳐서 청주에 갔던 전의 휘하에서 평원상까지 오릅니다. 이 상이 해수급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당연히 공인된 건 아니고 그냥 공손찬이 딸렁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튼 현령보다는 엄청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평원이라는 그 군에 정확히 상은 국이거든요. 이 국이랑 군이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국은 그 왕족들한테 자귀로 내려주는 땅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군보다 좀 지위가 높아요. 이런 데의 태수는 태수라고 안 부르고 상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그래서 평원상에 올라서 이때 유비가 보면은 또 이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군민 중에 유평이라는 사람이 유비를 깔보고 자객을 보냈다. 근데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랫사람이라도 선비된 자면 무조건 같은 식탁에서 같은 그릇을 쓰면서 평등하게 대접하며 인심을 얻고 막 그래서 이 자객한테도 엄청 잘해줬다. 이러니까 자객이 그걸 보고 나는 차마 이 사람을 찌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사실 유평이라는 사람이 보낸 자객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떠났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랬던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이 유평이라는 사람이 그 지방에서 좀 잘 나가는 호족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평원상이다 이러고 왔는데 공손찬이 보낸 어떻게 보면 괴뢰태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유평이 업신 여긴 거지. 쟤는 뭐 중앙에서 온 애도 아니고 뭐 와가지고 뭐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앞에서도 뭐 태수랑도 막 불화가 있고 여기서는 뭐 지방 유력자 토호랑도 뭐 갈등이 있고 이랬는데 일관되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은 민심은 얻었다, 아랫사람들한테는 잘해줬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그래서 이 태수라는 사람이랑 그 뒤에 만난 유평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좀 아랫사람들한테 좀 민심 없고 막 깔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비가 관직을 계속 버리고 일을 겪고 이러는 게 아랫사람들한테 계속 뭔가 잘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마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유비가 관직 생활을 하다가 이때 평원에서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그 친구들이 나와요. 영혼의 파트너들 삼총사 관우장비 조은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